여러분, 인플레이션 공포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여러 번 이야기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돈을 워낙 많이 푸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듯이 전 세계가 어디나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돈을 다 풀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코로나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도 나온다면 분명히 경제는 조금씩 회복돼 갈 거라고 보거든요. 게다가 억눌려 있던 소비가 쉽게 말하면 펑 하고 터진다. 그렇게 되면 소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소비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공급을 줄인 상태란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거기다 폭발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아마 이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까지 가능해지거든요. 바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인데, 월가에서는요 심심치 않게 인플레이션 예상을 지금 계속 내놓고들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앙코 리서치 설립자인 짐 비앙코가 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다. 이것이 내가 내년에 가장 우려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비앙코가 이야기한 걸 보면요,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요 목표치가 2%거든요.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 수준을 2%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비앙코는 이거보다 더 상회할 거다. 적어도 0.5%포인트는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0.5%포인트니까 이거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0.5%포인트라는 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야기하는 2%하고 플러스 시켰을 때 2.5%잖아요. 이 2.5%는 코어 인플레이션입니다. 코어 인플레이션. 이 코어 인플레이션도 사실상 지난 28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한 최고치라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최고치. 그러니까 한 세대 동안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목격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2.5%도 굉장히 큰 높은 수치고, 이게 코어 인플레이션이 이렇다면 각각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덧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실 1970년대 석유파동 굉장한 상황이 있었죠. 1차 파동, 2차 파동에 거쳐서 석유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말입니다. 국내 총생산이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수분기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15%까지 올라갔고요. 실업률이 9%까지 치솟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상황이 해결되니까 거대 인플레이션이 몰려왔습니다. 거대 인플레이션이. 그야말로 엄청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소비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나온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런 인플레이션이 지금 내년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푼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엄청납니다. 2020년 7월 13일 현재 보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로존, 일본 할 것 없이 12개 경제권역에서 풀은 돈이 무려 87조 이게 87조 6,200억 달러입니다. 2007년에 비교하면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이거 10경이 넘습니다. 10경이. 10경을 훌쩍 넘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풀렸다는 이야기잖아요.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3분기까지 보면 3,100조가 풀렸을 정도로 엄청나게 풀렸죠. 그죠? 시중에 M2라고 이야기하는 광의의 통화량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돈 풀기만 하더라도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요. 14조 달러입니다. 14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1경이에요. 1경. 5,225조입니다. 5,525조. 1경 5,525조예요.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돈은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써요. 나가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 나가고, 그죠? 게다가 집합 금지 명령이 각국마다 다 세워놨기 때문에 결국은 꼼짝 못하고 집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냐? 그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이 바이러스 전쟁에서 인류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백신이 접종이 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점점 세계 경제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세계 경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바이러스 공포에서 조금씩 해소되면 세계 경제는 굉장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억눌려 있던 소비라고 그래요. 보복 소비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소비가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소비가 만약에 폭발했을 때 그때는 공급은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장 가동이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공장 가동률이 70%가 안 될 정도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만큼 생산량이 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복 소비가 갑자기 폭발을 하면 쉽게 말하면 소비는 엄청나게 늘어난 데다가 공급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에서 봤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부동산에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폭발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집값이나 전세값이 올라갔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에서도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소비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주면 물가는 올라가요. 당연히 물가가 마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국의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 가만히 못 있습니다. 물가 잠재우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금리 인상합니다. 금리나. 통화정책을 확실하게 버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적어도 2022년 6월까지는 금리를 0% 금리를 유지할 거다. 좀 길면 2023년 초까지도 갈 거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예상보다가 더 빨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생각했던 2%의 어떤 인플레이 수준을 도달하고 이거를 넘어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금리를 최고치에서 인하하고 나서 바닥까지 떨어지고 다시 인상할 때까지 기간이 33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도 무시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오느냐? 당장 증권시장이 굉장히 위협이 되겠죠. 증권시장이. 이렇게 되면 거품이 꺼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우리나라 같으면 증권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금리 인상에 따라서 거품이 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합니다. 비앙코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1년 안에 1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지금보다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까지 아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 비앙코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야누스 핸더슨이라는 사람도 야누스 핸더슨의 존 파툴로라는 전문가도 마찬가지 억눌린 소비가 폭발하면서 내년에 인플레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적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금융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1년 6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지난 28일이에요. 뉴욕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에서는요. 11월 소비자 기대지수를 조사해봤더니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기대치 중간값이 2.8%에서 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요. 돈이 많이 풀렸으니 여기에다가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소비는 억눌려 있으니 이게 결국은 폭발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월가의 예상입니다. 월가. 그래도 미국의 월가 하면 월스트리트라고 이야기하면 여기는 그래도 금융의 완전히 핵심 아니에요. 핵심.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들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로 올 거냐의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에 올 거냐. 월가에 예상했던 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냐. 저는 쉽게 적용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상황과 우리 상황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는 돈을 더 안 써요. 저축에 대한 습관이 굉장히 우리 몸에는 배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경제가 좋지 않다, 불확실하다 이러면 더더욱 돈을 안 쓰는 게 한국 사람들의 어떤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축할지언정 장롱에 돈을 모아놓을지언정 돈을 안 쓴단 말입니다. 결국은 소비가 엄청난 폭발로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우리는 지금 많습니다. 디플레이션이다. 이 말은 저물가 저생산을 말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1% 이내로 물가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빠르지 않을까. 우리 국민의 어떤 속성까지 반영이 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옛날처럼 저축하고 장롱에 돈을 모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아니냐. 저축하는 시대라면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이 돼야 줘야지만 지금 예금 금리 해봤자 0.88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투자를 할 거다. 결국은 증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들은 이제 벌은 돈 갖고 소비를 시작을 할 텐데 그 소비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지도 않겠느냐. 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기류는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보다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쪽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 뭐 우리도 예외는 아닐 거다 하고 보고는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인플레이션은 일어나겠지만 그게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것처럼 2%까지 인플레이션 수준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물음표다. 예.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속성으로 봐서는 2% 올라가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끌도 있고 비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기의 적금을 선호하기보다는 어딘가 투자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예상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어떤 경계선에 지금 서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그러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셔야 되는 거, 분명한 이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해 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